시간에 이어서 130페이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특별세액공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보면은요. 131조 특별세액공제라고 이게 세로로 이렇게 써놨죠.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주석 1번에 특별세액공제를 설명해 놓은 추가 자료가 있는데 주 1번은 나중에 133페이지 끝부분에 있으니까요. 그때 특별세액공제의 또 다른 제도 표준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별세액공제를 표준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그 이제 다음 주 1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 할 때는 요 기준대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자, 보험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험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죠. 이게 바로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이 나중에 무슨 큰 건강에 대비해 가지고 많은 치료비가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걸 미리 치료비에 대비해서 보장성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내가 위암이 걸린다면 진단비 얼마, 치료비 얼마, 보험금을 받겠다. 이런 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보험료를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사고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그냥 내고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혜택을 안 받아야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축성 보험은 뭐예요? 원금을 일부라도 찾아오면 그게 저축성 보험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누가 해당이 되느냐? 자, 공제 대상을 먼저 보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료는 우리가 세액공제 적용을 안 받는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공제대상. 자, 보장성 보험에서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을 구분해 준 이유는 한도가 있는데 각각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각각 한도를 정해놨어요.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공제 대상을 보면요. 근로소득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보험료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의 경우에 소득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이 요건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요건도 맞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자, 근로소득자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나이가 지금 24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의 건강을 대비해 가지고 무슨 암보험의 자녀 이름으로 자녀 이름이 아니라 계약자는 나예요. 내가 소득자니까. 근데 피보험자를 자녀 이름으로 해서 그 자녀가 아프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나이가 24살이면은 나이 제한에 걸렸죠. 그러면 그 자녀를 피보험으로 가입한 그 보험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요건,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했을 때만 입력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이 충족된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만 입력 대상이 된다. 즉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다 이랬습니다. 자, 장애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이를 따지지 않죠. 보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은 봐야 될까요? 소득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액공제를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2%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끔 공제 세액을 계산하라는 이론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12%, 15%를 최대한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각 100만 원. 납입액의 한도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족이 많아가지고 보장성 보험을 가족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가족이 한 5명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보험료가 만약에 100만 원씩 불입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100만 원. 그러면 5명이면 보험료만 500만 원 불입했다는 거죠. 그러다 하더라도 100만 원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 그거 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이것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보장성 보험료만 된다. 그리고 일반 보험료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하고를 구분해서 한도를 100만 원씩으로 납입액의 한도에서 100만 원을 적용해 가지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요거 핵심이에요. 그리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이 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돼야 된다. 다음은 이제 의료비를 보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역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이 특별세액공제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까지 세 개는 다 근로자에게만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 가로 열고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제한 없음. 그 위에 보험료하고 완전 반대죠. 예.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도 안 따져요, 소득도 안 따진다. 그 환자가 여기서 이제 의료비가 들어갔다는 건 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간 그 환자. 그 환자가 우리 부양가족이란 말이에요. 소득자의 부양가족. 그 소득자의 부양가족은 누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직계 존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도 의료비는 세액공제 적용을 해준다. 보험료하고 정반대다. 그래서 이건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폭넓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세액공제액에 그 계산하는 것 잠깐 밑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있죠. 총 급여액 곱하기 3% 또는 700만 원. 이게 뭐냐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 급여의 3% 초과해서 지출을 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이 산출이 돼요. 그런 구조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제율을 보면은 일반 의료비는요, 의료비 지출액의 15%. 아까 보험료는 12%였죠? 장애인이 15%고, 네. 의료비는 15% 해주고요. 난임 시술비와 관련된 의료비는 20%를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의료비에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나이 요건과 소득을 보지 않는다. 환자에 대해서. 안 보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액이 15%이고 난임시술 관련된 거는 20%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최소한으로 얼마가 산출될 것이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게 공제 가능한 의료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제 가능한 의료비가 대부분이고 공제가 안 되는 의료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보면은 거의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쭉 볼까요?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네. 우리가 뭐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간다든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간다든가, 어디 외상을 입어가지고 병원 간다. 그러면 그게 다 진찰이죠. 네. 그래서 치료받고 진찰받는 거 되는데, 괄호 속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못 받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이거죠. 예. 못 받는 거. 예. 미용이나 성형수술 의료비는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외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도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그 뭡니까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을 지어주죠. 약값이 굉장히 싸죠. 그 이유는 의료보험이 돼서 그런 것이죠. 의료보험. 자, 그리고 거기서 그 약값을 내가 부담한 거에 대해서 뭐예요? 그게 의료비예요. 약국에 약값 납부한 거, 그것도 국세청에 의료비 지출액으로 다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약국이나 한약국에서 약을 살 때 처방전에 있는 걸 사는 것은 거의 다 치료 목적일 텐데,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가 약국에서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한 달치를 샀다. 이런 것은 건강 증진을 위한 약품이라 그래요. 그것은 의료비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한약방에 가가지고 여름철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보약을 지어 먹었다. 이런 것도 건강 증진 의약품이에요. 그런 것은 제외다. 제외되는 것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구 구입이나 임차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력 교정을 위한 콘택트 렌즈,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 렌즈하고 안경은 한 명당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도로 적용이 돼요. 네. 우리가 치료비나 진찰비의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없습니다만은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보청기 구입하는 것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고요. 장기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장기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으면 요양급여라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무슨 급수를 받아야 돼요. 3급, 2급, 1급. 그러면 이제 그 요양급여를 받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본인 부담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의료비로 본다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것도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 번에 20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입력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별 표시 있는 거, 이거 중요한데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상당히 많죠.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의료비를 부담한 게 아니죠. 네, 의료비를 부담한 것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아버렸으니까 그것은 제외한다.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받은 경우는 의료비의 지출액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외하는 거 알아두는 게 더 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거, 미용, 성형.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 그리고 실손의료보험료 받은 거, 이런 것은 의료비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리고 한도 적용되는 거, 안경 1인당 연 50만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런 한도가 적용된다. 이것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세액공제의 세 번째 거,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가 좀 복잡해요. 예. 앞에 보험료, 의료비는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보장성, 이렇게. 의료비도 일반 의료비, 그 다음에 산후조리에 관련된 의료비, 본인 의료비, 이런 정도로만 구분이 되는데, 교육비는 조금 좀 복잡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을 보면은 위에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인데, 괄호 열고 나이 제한 없고 직계 존속은 공제 대상 아니다. 자, 나이 제한만 없지 소득 제한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보험료는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다 있었어요. 의료비는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교육비는, 자, 나이 제한만 없다. 소득 제한이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제한이 있느냐?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아니다. 예. 직계 존속의 교육비. 그러니까 부모님, 소득자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수업료를 냈다. 이거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적용을 안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계존속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포함이 안 되고요. 자, 이런 게 그렇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다 그랬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다 그러면요, 우리 학원 교육도 이 인가된 학원은 다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다 그러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교육기관은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법률에 정해진 거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학원도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 관련된 시행령, 바로 그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비도 해당된다. 자,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해줍니다. 의료비하고 똑같죠? 의료비가 15%예요. 그리고 난임시술 관련된 거는 20% 해주는 거. 자,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를 초중고생, 취학전 아동 묶어서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 꼬마들이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가
한 명당 연간 30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도를 정해놨고요. 대학생은 한 명당 9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연간 900만 원. 연간 900만 원. 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장애인 교육비나 본인 교육비에는 아예 한도가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 장애인이 나와서 자, 아까 여기에서 직계 존속은 교육비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그런데 직계 존속이 장애인이면 그럼 어떡하느냐? 장애인도 안 해줄까요? 장애인은요,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계 존속이 장애인이어가지고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의 경우도 장애인은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복잡하죠 지금. 예. 자, 한도도 취약전 아동 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장애인 한도 없다 뭐 이런 기준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로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이 실무 시험 볼 때는 이 한도가 다 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가 돼요. 근데 이제 이론으로 나올까봐 이제 이런 것을 좀 기억해두면 되겠는데, 다음은 공제 대상 금액을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약전 아동이 교육비로 지출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체육시설, 수강료라는 게 뭘까요? 취약전 아동의 체육시설. 네, 태권도 학원. 맞아요. 네. 우리가 태권도 학원 다니는 꼬마들 많이 있습니다. 학원으로 봅니다. 거기도.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 재료비만 제외됩니다. 우리가 방과 후 수업료가 취약전 아동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교육비에 되지만 딱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재료비. 예.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하려면은 책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책값은 됩니다. 또 선생님 그 방과 후 수업 선생님 봉급 줘야 되니까 회비 내야 되죠. 활동비. 회비도 된다. 급식비도 교육비에 포함이 됩니다. 급식비. 지금은 뭐 다 급식비가 무상급식이 되어가지고 뭐 학교에 급식비 내는 있나요? 안 내죠? 급식비. 무상급식이. 자, 그래서 취약전 아동에서 특이한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학원비가 포함된다는 거. 여기 특이한 거. 나머지는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아, 취약전 아동, 뭐 태권도 학원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다 된다 이거예요. 학원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근데 초중고생을 한번 볼까요? 취약전 아동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학원비가 없어요. 자, 초중고생,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재료비 제외는 마찬가지고, 국외교육비가 뭐예요? 초중고 학교를 국내에서 안 다니고 미국에서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 교복은 중고생만. 한 명당 50만 원 이내. 자, 한 명당 50만 원 이내라는 한도가 앞에 의료비에서 안경구입비가 있었죠? 예. 중고등학생이 교복구입비도 한 학생당 연간 5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체험학습비는 한 명당 30만 원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빠져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학원비가 초중고생에게는 빠져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학원비 이거 할 때요. 왜 다 카드
네네. 그럼 이 카드 결제한 거 따로 들어가고 학원비도 이 여기 수중 만들어간 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카드 사용했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고, 그거 받고 이거 또 따로 받고. 네, 교육비 세액공제 받고. 아, 이것도 따로 받고. 예. 뭐 양육시설 뭐 병원 가는 것도 그러면 왜 어떤 건 카드 결제하고 어떤 건 뭐 현금 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카드 결제했던 거 카드 결제한 거대로 들어가고 병원에서 내 내역을 뽑아가면 그 금액이 또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예, 세액공제도 되고. 지금 질문한 거 두 가지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예요. 다 중복. 예, 지금 질문하신 게 중복 적용되는 것만 질문하셨는데, 자, 학원비인 경우에 초중고생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복 적용되는 것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말하는 거예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신용카드로 학원비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받는다. 예. 예, 양쪽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의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취약전 아동이 아니니까.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지급했을 때는 두 가지 적용되는 경우는 취약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다 적용되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받는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학생을 볼까요? 다음 표에 있는 대학생의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뭐 대학생의 등록비죠. 수업료. 그 다음에 해외 등록, 해외 수업료 다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는 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국내에서 다니든 국외에서 다니든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쓴 것은 뭐예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이 안 되죠. 근데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어느 나라에 지급했던 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한도 없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교육기관 교육비라고 했어요. 이 교육기관이라는 곳에는 학원이 포함된 거예요. 학원비가. 그 다음에 대학교나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그래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는데 한 학기 이상을 다녀야 대학생이죠. 그래서 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의 과정을 수강 신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료, 직업능력개발의 훈련 수강료도 학원비하고 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대개 다 학원에서 하죠. 아니면 대학에서도 합니다. 이거 대학에서도. 그래서 이게 자기부담액이라는 거예요. 직업훈련, 개발훈련 수강료에 보면 우리 지금 내일배움카드로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근로자다 그러면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 자기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부담액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에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교육비는 뭐냐? 학자금 대출은 학생 신분일 때 받는 거죠.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내가 학자금 대출 받은 걸 이제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교육비로 인정이 된다. 상환해 주는 거.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로 근로자 본인 거예요.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볼까요?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금액 제한. 소득 금액 제한? 아까 그랬죠. 교육비에서는 소득만 보고 나이는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교육비에서. 예, 소득만 보고 나이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도 안 본다. 소득도. 예. 소득 금액도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 특수교육비를 받는다 해도 그거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직계 존속도 가능하다. 네, 아까 이건 말씀드렸죠. 아까 일반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가 해당이 안 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해당됩니다. 그랬죠. 예. 자, 이렇게 정리됐는데 교육비가 어때요? 좀 복잡하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 문제를 만나보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기부금은 앞으로 실무 수행할 때 연말정산 문제로 매번 나옵니다. 어느 회차든지 항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이 이 자료를 만나보게 될 거고 그때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기부금,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세액공제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알아볼게요. 자, 공제 대상을 보면요. 지금까지 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이 대상을 설명했죠. 그런데 기부금은 어때요? 그냥 거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합니다. 네. 자, 사업소득만 있다. 사업소득만 있다 하면은 기부금을 납부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냐면요.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이미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버렸죠. 그럼 과세 표준을 줄어든 거예요. 즉 소득공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사업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냥 근로소득자하고 똑같이 봅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금은요 모든 소득자에게 다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요건에 제한은 없어요. 그러면 소득 요건에는 제한이 있다. 기부한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벌어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건이니까 소득자로 부양가족의 그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거고요. 나이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즉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이거죠. 소득만 없다면 나이 요건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는요 정치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액은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은 100% 다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110분의 100을 공제해 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가 선거철에 보면은 그 후원금 모금을 할 때 그런 것을 이제 넌지시 홍보를 하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후원금으로 10만 원을 만약에 기부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10만 원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근데 10만 원 딱 되진 않아요. 110분의 10을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자, 1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15%만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자금에서 그렇고요. 그 외에 나머지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 그래서 고액 기부자에게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정치자금에서는 3천만 원 초과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기부금에서는 특이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소득만 없고 나이 제한 없다. 그래서 부양가족의 경우에 기부금도 입력이 가능한데 나이에만 제한이 없고 소득이 있는 경우는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세액공제 4가지 시험에 매번 여러분이 그 TAT 2급의 소득세 문제로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무수익 문제, 연말정산 문제로 나와요. 네네.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장애인도 똑같이 소득이랑 나이 제한 있는 거예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만 제한이 없습니다. 예,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해당이 없고 나이는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또 특별세액공제 말고 납세조합 세액공제라는 게 있다는 거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납세조합을 형성했을 때 납세조합에서 원천 징수했던 세액의 5%만큼을 소득공제 또 세액공제 해줍니다. 원천 징수한 거에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5% 세액공제한다. 자, 이 밑에서는 이제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라고 했고요. 위에서는 그냥 납세조합이라고 했는데 납세조합 하면은 이런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납세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납세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을 때 그 원천징수 세액의 5% 세액공제가 납세조합 세액공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공제 대상을 보면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같이 있을 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국내에서 납부할 때는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액공제액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 납부에 따른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두 해주는데 한도가 있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 금액분의 국외소득 금액 그 비율 안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요 비율로 계산하면은 거의 그 비율이 포함이 될 테니까. 한도 초과 시에는 2월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올해 한도가 초과됐다 그러면 내년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내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 원천 소득과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 와서 또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 동일한 세금을 2번 내지 않느냐? 이 제도 때문에 그렇진 않죠. 왜냐? 미국 정부에 냈던 세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로 나중에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요즘 들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항목인데요.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이고 세대주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기준이 총급여액에 따라서 5,500만 원 총급여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연간 지급액의 1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요. 5,500만 원 초과해서 8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월세액에서는 월세 지급액의 15% 해줍니다. 5,500만 원 이하에서는 17%. 이것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은 집에 있지 않고 취업이 되면은 되게 분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룸이나 이렇게 이 규모가 작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분가를 하게 되면은 주소를 뭡니까?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세대주가 돼요. 그래야만이 이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실상 분가해가지고 다른 방에서 살고 있는데 주소가 부모님하고 같이 돼 있다. 그러면 나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되죠. 세대원의 경우에는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근데 세대원도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밑에 거 읽어보면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월세 지급액의 한도는 연간 1,0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고요. 공제 요건을 보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일단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된다고 하는데 괄호 열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세대주가 원칙인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예요. 여기서 주택 관련 공제라고 하는 것은 월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앞에 우리 주택 관련 공제가 전세자금 공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었죠. 그런 것이 다 주택 관련 공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대주가 그런 주택 관련 공제가 전혀 없을 때는 세대원이라도 된다. 그래서 원칙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월급을 추가로 주는 경우에는 그냥 저거 똑같이 그냥 문제되는 아니면 받은 월급에서 저 월세 지급을 차감합니다.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받았을 때 그건 지원받은 것은 급여로서 급여로 그거는 이제 급여 소득으로 보면서 내가 세금을 낸 거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 돈을 회사에서 지원받았든 내가 벌어들인 것으로 했던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받았을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의 급여로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세금을 그건 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월세 세액 공제 이거는 그것과는 별도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총 급여액이 여기 7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으로 고쳐졌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맞아요. 8천만 원. 네, 그래서 이게 법 개정이 수시로 막 되기 때문에 이게 교재가 조금씩 늦게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요. 추가적인 거.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60제곱미터인가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택 규모로 보는 것은
이런 대도시 수도권에서 만약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국민주택 규모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월세를 이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은 내가 그 월세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위치, 주소하고 면적 이런 걸 다 입력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저 부동산 가격이 싸가지고 월세가 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넓은 집 얻어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리고 지방 도시에서는 저 시골에서는 면적으로 보지 않고 공시지가, 이걸 이제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4억 원 이하 이렇게 정해놨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주택이 오피스텔이어도 되고 고시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월세세액공제 제도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실무 시험에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특별세액공제의 주석 1번이 여기 이제 표가 있었잖아요. 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는 다음 1과 2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 1은 뭐냐? 특별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앞에 쭉 설명한 거. 앞에 쭉 설명한 그러한 항목별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적용받는다 하는 것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관련 증빙을 다 제출해가지고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출하지 않고 표준공제를 받는 경우에요. 표준세액공제는 그냥 13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하면은 13만 원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해준다. 그래서 그 13만 원이라는 건 뭐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있든 없든 그냥 합쳐서 13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별도로 적용해 주면서 해당이 됐을 때 해주면서 7만 원.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들은 표준세액공제 적용하면은 7만 원 세액공제 받는구나. 13만 원과 7만 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 이론을 다 마쳤어요. 소득세 이론 다 마쳤고,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저 뒤에 유형별 연습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론하면서 뒤에 있는 유형별 연습 문제 이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FAT 1급에서 중복된 내용을 가능한 피하고 쭉쭉쭉 넘어가면서 TAT 2급에서 추가된 내용들만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341쪽부터 문제풀이 좀 해볼게요.